기다리셨습니다. 부평의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고요.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들을 되짚어보는 뜻깊은 토론회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진행을 맡은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부평문화원이 주관한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의 현황과 과제, 부평이 가야 할 방향, 우리 부평에 남아있는 역사를 직시하고 또 그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이번 심포지엄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남겨진 부평의 역사적 흔적을 되짚어보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식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 2부로 나누어 진행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국민의례, 대회사, 축사, 연구 발표가 이어집니다.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님의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요,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장이신 김종원님의 발표, 일본 전쟁유적보존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 기쿠치 미노루님의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위원 정혜경님의 연구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후 2부에서는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윤인석 교수님을 자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집니다. 네, 더불어 이 뜻깊은 시간을 더욱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요, 심포지엄이 모두 끝난 이후에도 저희 부평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식순에 따라서요, 먼저 앞에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의 현황과 과제, 부평이 가야 할 방향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동욱 부평문화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태웅 한국문화원 연합회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 한 분 한 분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뵙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라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식순에 따라 부평문화원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신동욱 부평문화원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문화원장 신동욱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면 어려우신 중에도 문화원의 발전과 역사 유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김태웅 회장님과 인천문화원연합회 조복순 회장님, 그리고 이번 2021년 부평문화원 심포지엄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의 현황과 과제, 부평이 가야 할 방향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에서 참석하여 주신 윤인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 교수님,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 김종헌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위원님, 이현경
한국외고대학교 문화연구센터 연구교수님, 이규철 건축공학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장님, 이영경 인천대학교 연구교수님, 김윤미 부경대학교 HK 연구교수님, 조건 농부가 역사재단 연구위원님, 그리고 특별히 일본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기쿠치미 노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81년 만에 외세로부터 우리 품으로 돌아온 부평 도심에 있는 인천 육군 조병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는 이러한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고 바른 역사를 배우고 왜곡된 역사는 세계에 알리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부평 도부로 불렸던 부평은 현재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이 하나로 합쳐진 곳입니다. 그러다 일제 강점기가 되고 철도가 놓이면서 부평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인구 통계 조사를 보면 부평은 토박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또한 서울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의 성격도 강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가 부평문화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강점기 당시 부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조사하고 기록하여 후대에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휘말려버린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되짚어보고 최근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한 부평의 인천 조병창과 연계된 모든 시설들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평에 남아있는 많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흔적들은 우리 근대사가 구슬히 담겨 있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이곳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쟁 유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조명되어야 하는지, 이를 어떻게 남기고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색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천 육군 조병창 유적지를 잘 활용하여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고 찾는 세계 평화의장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포지엄이 성공리에 끝나기를 기원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무궁 발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김태웅 한국문화원 연합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원 연합회장 김태웅입니다. 부평문화원이 올해 연합회의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의 현황과 과제, 부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합니다. 부산대 설문원 교수는 지방의 역사를 증거하는 원천은 공공기록뿐만이 아니라 주민과 시민단체, 다양한 공동체의 기록을 포함한 총체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역에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유무형의 역사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기록 수집하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 온 것은 지방문화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연합회는 전국 지방문화원들이 발굴, 수집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게 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원천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국 231개 문화원의 소장 자료들을 전수조사하여 목록화하였고, 문화원 발간 자료들은
디지타이징을 거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역 앱문화 포털을 통해 소장자료 140만 건의 목록과 3만여 건의 소장자료 원문보기 열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이 기획하고 제작한 지역주제 콘텐츠 247건과 전국 단위의 이야기 콘텐츠 6천여 건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를 주제로 지역별로 알기 쉽게 콘텐츠를 다룬 사이트는 지역 앱 문화가 유일하기에 현재 지역 앱 문화는 월 27만 명의 방문하는 지역 콘텐츠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5월 연합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 부문의 지역문화 빅데이터 센터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평문화원이 그동안 오랜 시간을 들여 상곡동, 한봉상 주변의 24개 부평 지하호를 발굴하고 탐방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부평 지역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일제강점기의 부평, 인천 육군 조병창, 부평 지하호, 미쓰비시 사택 등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평의 역사, 특강을 지내온 것은 그 자체로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평문화원이 학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 또한 문화원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부평문화원의 심포지움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인천 육군 조병창을 둘러싼 역사자료들에 집중 조명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응하고 나아가 이제껏 한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적 아픔이 담긴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다음 세대의 희망 자산으로 남겨서 반정과 평화교육의 장이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부평문화원의 이 같은 지역 문화자원 발굴, 수집, 기록 활동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연구 발표를 준비해 주신 발제자 4분과 토론자 5분, 또한 신동욱 부평문화원장님과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이 밖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금일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 부평문화원 심포지엄 일제강점기 한반도 전쟁 유적의 현황과 과제, 부평이 가야 할 방향. 첫 번째 연구 발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강동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전쟁 유적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입니다. 네, 강동진 교수님을 발표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있는 강동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전쟁 유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목적은 전쟁 유산으로서 부평 조병창을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의 전제로 전쟁 유산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세계유산으로서 전쟁 유산이 어떤 위상과 개념을 갖고 있는지, 또 그와 함께 여러 세계유산으로 또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어 있는 유산들을 비교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유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세계유산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에 대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 OUV를 가져야 되는데, 그 OUV의 기준은 10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이 6가지의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완전해야 되고, 또 그 유산의 진정성이 확보되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 유산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대기에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 정근대 시절에 여러 가지 전쟁 유산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근대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업혁명이 그 전쟁의 시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에 의해서는 각종 기술들이 집결이 되면서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전쟁이 쭉 시작이 됩니다. 현재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1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것들은 또 이런 평화의 산책, 알프스로부터 아드리해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런 유산이라든지, 또 차나칼레와 켈레볼루라고 하는 이런 전투 지역도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세계 유산으로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은 이것을 전쟁 유산이라고 절대 분류하지 않습니다만은 엄연한 전쟁 유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1979년에 세계유산이 되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감옥도 전쟁 유산의 아주 중요한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복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세계유산으로 되는 유산들도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르하브르 오기스트 페레가 재건한 도시라든지, 또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의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유산들이 그런 복구의 과정을 보여주는 유산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히로시마 원폭동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종결되는 그 근거가 됐던 그 현장이 또 세계유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의 피난수도 부산의 유산이 잠정 목록에 조건부로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잠정 목록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현재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난수도 부산의 유산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6.25 전쟁이 냉전기를 열었던, 유엔군이 참전했던 유일한 전쟁입니다. 그런 근대의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냉전기와 관련한 유산으로는 마샬 군도의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가 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유형, 그러니까 건축물의 모습, 또 구조물의 모습, 또 여러 장치물의 모습,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스토리와 관련된 전쟁의 아픔들이 전체가 여러 유형이 세계유산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아까 설명드린 아우슈비츠 감옥이고요. 이건 학살의 현장이었죠. 그리고 또 이런 해저 탄광이었던 군함도,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그 원료가 공급이 되던 그런 시설로서 전쟁 유산의 지원 시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런 전쟁 관련 세계 유산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조금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 유산은 22개소, 또 잠정 목록은 27개가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유산을 분류를 할 때 전투 지역과 비전투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 전투 지역은 직접 교전이 일어난 공간과 또 점령과 피해 공간, 또 그 아래에 세 분류로 교정 기능, 또 포격 관련 기능, 학살 관련 기능, 방어 관련 기능, 전투 지형 관련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전투 지역은 전방과 후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방은 지휘 군사, 위생, 저장, 수송, 전투, 후방은 또 군사 훈련, 수송, 수용, 실험, 위생, 지원 관련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계유산을 보면 이렇게 전체가 22개가 있는데, 이 부평의 조병창, 인천 조병창과 가장 유사성을 가지는 유산이 22번째 2015년에 등재된 우루과이의 프라이벤토스라고 하는 이런 산업 시설입니다. 이거는
저장 생산 시설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군수품, 그러니까 군인들의 식사를 공급했던 그런 통조림을 만들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세계유산이 있고요. 잠정 목록은 이렇게 27개의 다양한 유형의 잠정 목록들이 현재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유산을 놓고 또 잠정 목록과 함께 그 등재 기준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예정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의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체 말이 모호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대표적인 유형, 이 타이폴로지에 속해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리고 6번은 주로 보면 무형의 것, 주로 사건이죠. 그래서 아우슈비츠 감옥이나 히로시마 원폭돔이 다 6번으로 등재가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로 4번과 6번을 가지고 등재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유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전쟁 유산의 분포 지도인데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또 잠정 목록은 쉽게 마킹을 할 수 있겠지만 세계유산이 아닌 전쟁 유산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도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지도인데 일단 미완성대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많은 수백 개의 세계 전쟁 유산들이 전 세계에 있고 모두 다 공통점은 그 기억을 현장에서 지속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에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의 어떤 기억을 학습과 교훈의 대상으로 그 공간을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몇 개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전투 지역이었고 그리고 교전 공간이었고 포격 관련 기능과 관련되는 유산입니다. 프랑스의 르와브르 유산인데요. 이 유산은 여러 폭격으로 완전히 도심이 파괴가 된 상태에서 이제 오스키트 페레라고 하는 이 건축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 기술과 도시계획 기술이 적용된 그런 데서 만든 유산입니다. 이 유산과 대비되는 유산이 폴란드 바르샤바의 도심이라고 하는 세계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 빠르게 가장 완전하게 다른 도시로 만들어서 전쟁의 아픔을 극복한 유산이고요. 폴란드의 바르샤바 도심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건축의 양식으로 다시 복원을 한 사례입니다. 사실은 폴란드는 엄청나게 나치로부터 많은 폭격을 받았고 또 학살도 당한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항적으로 온 국민의 모금과 그리고 또 유엔의 또 모금 지원으로 그 현장을 다시 복원을 해내죠. 그래서 물론 한 25년 시차가 있습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도심은 1980년에 등재가 되고 이곳은 2005년에 등재가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폭격을 받은 곳인데 한 곳은 현대적인 기술로 아픔을 극복했고 또 한 곳은 과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면서 또 아픔을 극복하는 그런 유산이 아주 독특한 두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투 공간이자 교전 공간이자 전투 관련 기능이 되는 노르망디. 우리에게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이 지역은 이것은 세계 유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가 전쟁 유적지로 되어 있고 지금도 그 참전 국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매년 상륙 작전 기념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 현장에서 물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학습의 현장 그리고 또
후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런 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지금도 모두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 지역이 온전하게 상륙작전을 했던 장소가 보존이 돼야 되고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점령민 피해 공간이었고 포격 관련 기능인 히로시마의 원폭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은 가해자인데 이 유산을 통해서 마치 피해자인 것으로 상황을 전환시킨,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조금 불편한 느낌을 갖는 그런 유산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아픔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로시마는 폭격을 받은 도시이지만 오히려 평화의 도시로 생각을 대전환하게 하는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독특한 유산인데요. 이 유산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이 16세기의 교량입니다. 이 모스타르 예시가지에 있는 이 교량은 이제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냉전기 이후에 있었던 독립의 기간 중에 보스니아 체코비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다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7년 동안 다시 복원을 하는데, 이 복원을 할 때 유네스코가 7년 동안 1,350만 달러를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이 다리의 복원을 간절하게 함께 지원하면서 복원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복원이 완료되던 2005년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전쟁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그 상흔을 어떻게 극복하고 잊고 또 그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그 과정과 방법을 너무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전투적 사례로 아주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우슈비츠 감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이상의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한 그곳이죠. 이곳은 그 모습 그대로 남겨서 세계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쓰고 있고,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을 가장 적극적으로 또 내지는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냉전기 유산으로서 지금 현재 세계유산으로 유일하게 등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비키니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소련과 대응을 하면서 무려 67회의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을 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사실은 미국이 이제 이걸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사실은 미국이 주도해서 이 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지금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오염된 곳으로 되어 있지만 다시는 이런 핵 실험을 하지 않는다, 내지는 핵으로 인한 인류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과 또 유네스코 전체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결의가 통해서 등재된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전기의 유산으로서는 이 유산이 가장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드린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경우에는 왜 이 유산이 전쟁 유산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일본은 이 유산은 근대화의 어떤 그런 과정과 그 결과를 상징하는 유산이라고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유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광산, 석탄을 확보하고 제철업,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또 조선소, 군함을 만들던 그 대부분 다 전쟁 시설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침략 사상의 어떤 그런 사상의 출발점이 됐던 요시다 쇼인의 학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전쟁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조병창과 유사성을 가지는 그런 유산입니다. 이제 이 프라이벤토스 산업 유산은 이제 19세기에
19세기에 어떤 그런 소고기 또 고기류를 통조림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특이하게도 독일의 연구 기술 인력과 영국 기업이 합작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공품들은 1, 2차 대전 때 군수용으로 공급이 됐고 또 이런 55개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자 주택과 관련 생활상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유산은 2015년에 아주 근자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유산이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 통조림 만들던 공장이, 그것도 전쟁 군수품을 대던 공장이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세상에 이 생각과 시대의 흐름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생각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또 교훈의 현장으로서의 세계유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유산들, 부정적인 기억을 갖고 있는 전쟁의 유산들을 최근에 이게 불편문화유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토론자이신 이영경 박사님이 논문을 통해서 처음 이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원어는 difficult heritage라는 말은 샤론 맥도날드가 처음에 얘기하기 시작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네거티브 유산이다, 마이너스 유산이다, 부의 유산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이 뜻은 가장 핵심은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그 역사적 사건이나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유산을 그냥 네거티브 유산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불편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유산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개념이 훨씬 더 저는 명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크 투어리즘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례가 한 150여 개소가 됩니다. 이것도 전수조사를 한 거지만 이보다는 좀 더 있을 수 있고 또 이 중에서 몇 개는 또 빠져야 될 대상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전 세계의 150여 개소의 다크 투어리즘의 대상들은 다크 투어리즘은 관광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관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가선용의 관광이라기보다는 그곳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고 기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 관광으로 연결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궁극적으로 살려내는 또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150여 개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원래의 공간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원초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흔적을 지우고 흔적을 파괴한 이후에 다크 투어리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크 투어리즘의 대상을 자원화 과정을 한번 3단계로 나눠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참 모르는 단계, 몰 인식 단계에서 이게 자원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투어리즘과 연결되면서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또 교훈으로 삼고 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다크 투어리즘과 연관해 볼 때 우리의 수준은 정도는 요 자원화 단계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전쟁 유산이다, 또 과거의 어떤 그런 사건과 관련된 고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유산들이 이것이 후손들에게 넘겨지고 남겨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인식 단계는 넘어간 것 같아요. 몰라서 파괴를 하고 훼손한 단계를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자원화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활성화 단계에서 가장 핵심은 현장 교육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진실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현장 교육을 하려면 그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원화 단계에서 진정 다크 투어리즘을 우리가 이 지역에 또는 또 우리 동네에
핵심의 미래로 끌고 가고 싶다면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 현장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 현장을 지켜서 우리가 다룰 자신이 없다면, 그렇죠? 다음 세대를 넘기는 작업도, 그것도 저는 아주 훌륭한 대응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유산은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유산이죠. 빨리 잊고 싶고 아팠던 기억이고, 또 그것들을 굳이 다음 세대에 왜 넘겨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던 기반이 됐던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버리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하고 서로 공조하고 함께 그걸 갖고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뒤에 분명히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성숙해지고 발전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를 기억하는 하나의 중요한 현장으로 이 부평의 공간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그런 시간이 이해가 되고 또 미래가 올바르게 예측이 되는 그런 도시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강동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자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장 김종원님의 연구 발표입니다. 주제는 국내 근대유산과 전쟁 유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의 김종헌입니다. 좀 전에 강동진 교수님께서 전쟁 유산과 세계 유산에 대한 관계를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강동진 교수님께서 세계유산 자체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2년도에 용산 조사를 하면서 이제 근 10년이 돼 가는데, 그동안 제가 용산에 대한 생각조차가 또 계속 변해가는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조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글을 정리해봤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산에 우리가 이제 용산이 왜 주목을 하게 됐는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이전에는 이 대외 관계가,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가 거의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였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교통에 대한 요지에 대한 흐름이 거의 육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76년 개항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랑 외교 관계를 이루는 그 요지는 거의 이제 인천을 통해서 한강을 통해 가지고 수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이 한성까지 도달하는데 만초천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용산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위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시장으로서 용산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가 되고 멜렌드로프에 의해서, 그래서 교통로, 그러니까 대외 관계의 어떤 관계가 중국 중심에서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과 일본과 이런 그야말로 해외를 통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육로 중심에서 해로와 그다음에 하로, 그러니까 강을 통해서 연결되는 위치에서 용산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점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용산이 부각되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부평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맥락으로 물이라고 하는 그 해로의 관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돼서 아마 부평 조병창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문화청 의뢰로 해서 용산을 조사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용산에 대한 어떤 기반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이처럼 지금 풍부하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거의 뭐 저희가 용산 조사할 때도 사진기 들고 다니면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이 허락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큰 안목에서 그 당시에 그 연합군의 군인으로 있었던 김천수 상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용산 기지가 크게 2차례에 걸쳐서 건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기지는 이제 을사늑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 다음에 있는 1906년부터 1913년 사이에 그 한강 대로변에 연병장을 배치하고 한강 도성과 연결되는 도로에 보병, 포병, 기병을 배치해서 군사적 힘을 통해서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의도가 그 용산의 기지 안에 명백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강대로를 통해서 연병장을 통해서 기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해서 어떤 그 위압감, 그 다음에 꼼짝 마라라고 하는 그런 힘들을 과시하려고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성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포병을 배치해서 포를 이따금씩 쏘면서 이제 그 어떤 식민지 지배를 확고하게 이전에 어떤 강압적인 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용산이 이 군 용산 주차군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1차 기지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군의 배치, 뭐 포병과 보병과 기병과 그다음에 연병장 이런 배치가 확고하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주변에 흩어져 있는 용산에 흩어져 있는 이 둔짐이라든가 이런 데 한인들이 마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인 마을을 조성해서 이 식민지 지배를 확고하게 한 그런 전략으로 해서 1차 기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한성은 1914년도에 용산과 원래 있었던 한성이 원형이었다고 하면 용산을 합쳐서 도시가 땅콩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과 한성이 합쳐져서 19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제 식민지의 어떤 지배를 확고하게 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시 용산은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5년부터 1922년 사이에는 이제 한반도는 완전히 이제 지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을 향해서 대륙 침략을 위해서 조선은 후방 기지, 그러니까 상주군화를 해서 중국을 넘보는 어떤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보다도 조선의 19사단과 24사단을 배치하면서 24사단을 용산에 배치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 용산 영역은 확장이 되고 둔지미 마을과 한인 마을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용산을 군기지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산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유지가 됐던 뭐 독소당이라든가 벼령창이라든가 창고 기능, 그다음에 남단에서 어떤 그 제사를 지내는 기능,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또 실질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공간으로서 용산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일상의 생활 공간이었던 뭐 생활의 터전이 있고 농지가 있고 그다음에 묘지가 있고 이랬던 곳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 보강동으로 다 이렇게 몰아내고 완벽하게 그 일본이 상주군화하는 거가 2차 기지 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기지는 1915년부터 22년에 걸쳐서 대륙 침략을 위한 상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둔지미 한일마을을 강제로 수용해서 연병장으로 만들고, 보병, 기병, 야포병을 각 1연대씩 공병 1대 대대를 증설해서 사단장을 비롯한 각종 장병들을 위한 간사를 용산의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사우스 포스트 지역에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병장을 크게 비행장과 이런 부분을 여의도로 이렇게 다시 이제 배치를 하면서 용산에 대한 역할이 점점 더 증가가 되고 이제 1931년 만주사변과 그다음에 1940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본토 결전을 위해서 용산은 후방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단순히 일본 군 시설이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서양 제국 세력들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가장 태평양의 끝단에 있는 한국이 19세기, 20세기 초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집결하는 곳이 용산이고 그 시기에 이루어진 모든 역사적 사건이 핵심이 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용산에 대한 가치가 당연히 저는 이제 이 부평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20세기를 알 수 있는 프리즘, 그러니까 세계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용산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용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는 건축적으로 보면 한국의 온돌, 일본의 다다미, 소련의 러시아의 빼치카, 그 다음에 서양의 응접실,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세계 주거 문화가 뒤섞여 있는 하나의 용광로가 바로 용산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군 부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전문가들은 용산은 미군 부대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군 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초적으로 이건 미군 기지가 아니라 일본군 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나타내고 접근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특별하게 연구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연구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군에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제가 조사한 이후에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8년이 지나서 20년과 21년 각 건물에 대한 상세 조사에 부분적으로 제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다 계시지만 윤인석 교수님, 그다음에 이현경 교수님 다 여기 다 계시지만, 내부 공간과 함께 천정에 있는 구조체, 이런 것들을 같이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내부는 거의 모든 시설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용산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고 다녔는데, 그때는 아무 개념이 없이 용산에 들락날락 했었는데, 이제 용산 미군 시설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들락날락 했는데, 실제로 이제 정밀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2012년도에 조사했던 그때 당시는 내부는 절대로 못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부가 완전히 바뀌어졌더군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이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거기 미군에 근무했던 분이 도움을 받아서 이 그러니까 기록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록에 보면 미군이 접수하기 이전의 시설들은 다 연역을 1952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기지를 본격적으로 인수한 미군은 52년 이전에 남아있는 건물로 생각했었는데, 52년 이후에 남아있던 일본군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벽을 남길 것을 남기고, 벽체가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우면 새롭게 벽체를 쌓고, 지붕 구조도 쓸만하면 부재는 남기는데 새롭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기능에 따른 각 공간의 분할이었고 창호와 벽체의 단열 성능을 꼼꼼하게 살폈고 그래서 거의 모든 내부는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일본군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역사가들이 개념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 전에 있는 시설을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다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역할 내지는 아니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선입감, 편견 이런 걸로 인해서 저건 미군 시설이 아니라 일본군 시설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반인들은 다 모두가 다 저 용산이 미군 시설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일본군 시설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문가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군 시설이 아니라 미군 시설이 더 맞지 않나. 근원은 일본군이 만들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실체는 사실 미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산 기지에 대한 연구가 일본군 시설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돼서 미군 시설로서 용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 나라라고 하는 그 아카이브에 가서 자료를 찾고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조사를 하면서 그 미군 자료들이 발표가 되고 연구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미군 관련 시설들은 비밀 자료로 분류가 돼서 아직은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용산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는 1945년부터 6.25까지 관련된 그 시기에 용산에 대한 상황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은 거의 사실 우리가 항공지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건물 자체가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냉전 이데올로기에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해방 이후의 미군 기지로서 용산이 오히려 일본군 기지로서 용산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단편적인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용산군 기지와 각 건물에 대해서 내부를 통해서 직접 들어가서 조사한 결과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한정된 조사에서 얻어진 저희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미군 용산기지를 각 전문가들이 있는 그대로 면밀하게 조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역사의 아픔이 저는 19세기, 20세기 역사의 아픔이 사실 우리에게 준 가장 귀중한 선물이 하나 용산 국가공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긴 호흡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개념, 제 생각이 바뀌었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를 제시한 이유는 부평에서도 지금까지의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제 생각도 바뀌었고 몇몇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하면서 했던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조병창을 생각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일본군 시대와 미군 시대에 사용됐던 벙커 등 지하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새로운 공원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지하 구조물은 필연적으로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땅에 대한 조사가 제일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조사가 제가 알기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벙커라든가 이런 데 부분적으로 가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에 벙커가 있고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거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하 구조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우고 공원 계획을 하는 것은 허공에 그린 그림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군사상의 이유로 뭐 지하 조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부분적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부평의 조병장은 제가 볼 때 지하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게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뭐 뉴욕에 있는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개념, 녹지를 만들고 이런 개념보다도 사실은 여기는 인류의 어떤 사회적 역사적 흐름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훨씬 더 세계사적인 의미나 역사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하고, 저는 DMZ보다도 오히려 용산이나 부평의 조병창이 사람의 삶이 이데올로기나 그런 개념들이 그대로 표현된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의 실체가 바로 지하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구조물을 특성화시켜서 지하구조물을 벙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다른 곳,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공원이나 국가공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는데, 이게 용산공원 설계안도 발표가 되는데 이 기존 계획을 수용할 부분과 수정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워싱턴 DC는 덤바튼 오크팍에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밀리터리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개념으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의 군사 시설들이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 또 감동을 했는데, 이런 전쟁 시설을 단위 시설, 단위 건물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가령에 이제 뭐 보병연대 7, 8년대, 7, 9년대 보병연대도 그냥 건물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인 어떤 개념적으로 전략이라든가 어떤 단위 건물로서보다는 군 기지로서의 경관이라든가 군사 전략이라든가 그런 맥락을 같이 봐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하나 시설이 이게 무슨 양식을 띠고 있고 이런 개념으로 살펴보는 거는 그 맥락을 군사 밀리터리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맥락을 다 끊어놓고 보는 거다. 전쟁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걸 다 끊어놓고 소대나 아니면 각 분대 뭐 이걸 다 끊어놓고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역시도 이 용산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공원으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존에 있는 시설과 분리시켜서 용산공원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국립박물관과 그다음 한글박물관 뭐 이런 것들과의 아주 종합적인 전쟁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는 시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공원을 만들려면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야지, 새로 만든 걸 그 안에 고립된 상태로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원래 지금 현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용산을 고립된 섬으로 인지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를 나타나게 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큰 계기가 용산에 21개의 게이트가 있는데 이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각 게이트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산 미군기지가 있으면 미군기지와 주변에 어떤 주변에 있는 역할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곳이 게이트인데 그 게이트마다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변을 둘러싸이는 그 게이트 주변의 분위기조차가 다 다르고 관계하는 맥락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마다도 다 다른데 그러면 이
그 용산 기지와 관계하고 있는 캠프 코이너라든가 메인 포스트라든가 사우스 포스트라든가 이런 영역들에 대한 주변과의 관계를 같이 해야만이 이 부분이 우리가 용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나. 그 관계를 좀 더 연속성, 그러니까 일본 시설, 미군 시설, 이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도 지니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연속성, 이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단절이 되어 있는 실체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반포인데 이 동작대로를 통해서 이 강북으로 가다 보면 완전히 우측으로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이상한 어떤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는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용산공원과 동작대교의 연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산에서 남산과 용산을 거쳐서 현충원까지 연결되는 녹지축이 완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 동작대교 다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용산을 관통하지 못함으로써 강북과 강남이 중심적인 위치로서 용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그 용산에 대한 문제는 단지 용산 미군 시설만이 아니라 사실 그와 관련된 부평이 조병창도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우리가 한 10여 년의 시차를 통해서 생각했던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조병창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지기를 바라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역사문화도시 해답을 찾기 위한 연구 발표가 이어집니다. 연구 발표는 전쟁 유적 보존 전국 네트워크 운용위원인 기쿠치 미노루 님이 줌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일본의 전쟁 유적, 활용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기쿠치 미노루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7월까지 중국의 충칭에 있는 사천 외국어 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다시 중국의 외국어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전쟁 유적 활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しばらくお待ちくださ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それでは戦争継承、 네, 現代 그러면 日本の戦争史跡研究ということで 일본의 전쟁 기억과 계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흔적, 이건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유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존하고 활용하고자 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마네현의 그 해군 다이샤 기지 유적, 히로시마시의 그 해군 지중병 보충대 시설터의 보존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대폭적으로 감소하면서 차세대의 전쟁 체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고 하는 절실한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일본 사회의 우경화, 그리고 부전서약을 일본국 헌법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도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쟁 기억과 전쟁 유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기억, 전쟁 체험,
즉 집단이나 개인의 전쟁 기억이라고 하면요, 일본, 중국, 한국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후 70년이라고 하면 이것은 일본 내지에서의 1944년 6월부터 본격화되었던 미군의 B-29기에 의한 공습, 여기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945년 3월 하순부터 시작되었던 국내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연관되었던 오키나와전, 그리고 육해군 항공기에 의한 특공작전, 그리고 본토 결전 준비를 의미합니다. 한편 외지라고 하면요, 1942년의 미드웨이 해전,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2월에 걸쳐 있었던 남태평양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였던 과달카날전, 그리고 1944년 3월부터의 임팔작전, 그리고 같은 해 10월부터의 레이테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에 시베리아의 억류와 만주로부터의 인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일본 국민에게는 1941년 12월 8일 이후에 미국과 영국의 전쟁이었던 태평양 전쟁이 주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의 대부분은 감정 기억으로서의 전쟁의 희생자라는 의식이 엿보입니다. 여기에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약 15년간 이어졌던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 전쟁이라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에게 있어서의 전쟁 기억이라고 하면요, 일본군에 의한 침략 전쟁입니다. 이에 대한 항일 전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주사변 후에 동북 항일연군, 유가오차오 사건 후에 정면전장에 섰던 장개석 국민당군, 그리고 적 후방 전장의 공산당군과의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부의 식민지 지배, 하얼빈교회 핑팡의 만주 제731 부대에 의한 세균 병기 제조, 생체 실험, 그리고 1937년에 남경대학살, 일본군에 의한 독가스 병기 사용과 폐기 문제 등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패전에서 70년이라고 하면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주년으로 수렴이 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1910년부터 시작되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36년간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 사람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고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였고 언어와 이름도 빼앗아갔습니다. 폭력적인 지배, 토지 수탈, 황민화 정책에 의한 조선화 금지, 창씨 개명, 신사참배 강요, 그리고 공장 전장으로의 강제 동원,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으로 집약이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작금의 세계문화유산이나 세계기억유산 등록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새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또 전쟁을 말할 때 일본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후를 거치면서 전쟁 체험을 느꼈던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2016년도 국세조사의 결과인데요. 80세 이상에서 일본 국민의 8%, 그리고 85세 이상에서 약 4.1%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일본 국민들이 경험을 했던 가장 큰 전쟁 체험의 풍화를 맞고, 그리고 전후를 포함한 아시아 각 국민들에게 굉장히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의 피해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계승을 저희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유적의 조사 연구와 보존 활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말하는 장소로서 유적이 향후에 유적을 계승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 유적으로서의 전쟁 유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본 국내 또 일본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에도 시대의 막후 말 그리고 메이지 개국경부터 또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태평양 전쟁 종결 때까지가 그 시대의 범위입니다. 타국의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일본 제국의 지역과 대동아 공영권에서의 전쟁 유적 공간의 전환과 시간축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944년 6월에 B-29기에 의한 일본 본토의 본격적인 공습 이후에 일본 국내도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사 연구의 대상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전쟁 기억이 각인된 전쟁 유적이라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대외 침략 전쟁과 그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유적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전쟁 시설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없어지거나 한 경우도 있고 소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독가스탄으로 대표되는 포탄유를 지중에서나 수중에서 처분을 하거나 하는 그런 증거인멸들이 철저하게 감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자료의 잔존 상황에 따라서 큰 제약이 있죠. 그리고 전후 해체나 도시 개발에 의해서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지상에 남겨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 수중에 남겨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군 시설이 현재의 미군 기지나 자위대 주둔지 등으로 계승된 곳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자료들인데요. 이건 제주도 엄체호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 남아있는 건 고사포 진지터가 있고요. 또 일본 국내에 해군 항공부대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치현 토요카에 있는 해군 공장터가 일부 평화공원으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화약고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된 자료들도 있는데요. 지중, 수중에 매몰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로기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고요. 또 제주도에 남아있는 특공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국내에서는 이런 전장의 유적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건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마카비의 유골 수집 당시의 사진인데요. 그리고 아까 의도적으로 파괴가 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중국 하얼빈에 있는 만주 제731 부대터입니다. 지하 공장 등이 현저하게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유적에는 각종 역사적 사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기억되고 또 망각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날조와 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억으로 또 이야기로서 오늘날의 정보화되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결코 그 사실 그대로가 아니었고 그리고 정보를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사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PPT 중에서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실,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기억이 되고요. 아니면 망각되곤 합니다. 여기서 날조되거나 은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 것들을 기록으로서 또
이야기로서 化されていくわけですね。 정보화되는 거죠. 私たちが接する 그렇기 때문에 情報 저희가 常に事 이 実の検証が 생성한 必要 이 ということに 정보가 なります。 정보에는 항상 이 사실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さらに戦争遺跡や災害遺跡のような負の記憶 그리고 전쟁 유적, 재해 유적과 같은 이 부의 기억들, 굉장히 꺼림칙한 과거를 연상시키는 기억은 쉽게 잊혀지고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구가 철거되고 사실의 검증, 체험의 계승이 불가능해집니다. しかしその一方で忌まわしい記憶だから 그런데 こそ 이 꺼림칙한 기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는데요. 이것은 역사적인 유산으로 보존이 되고 또 장래에 걸쳐서 부의 기억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부의 기억을 불러내는 물건을 접한 사람들은 보존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망각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저희는 히로시마의 원폭돔이 보존된 과정이나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통해서 이 재해 유적의 보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次に戦争遺跡か軍事遺跡か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お話を 이어서 전쟁 유적이냐 군사 유적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 유적은 전장만이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모든 유적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国内の遺跡を見る限りでは 일본 국내 유적만 보더라도요. 메이지 이후의 군사단이나 연대에 관한 유적들 그리고 연안 요새 등 해협이나 군항, 유항의 방어 설비, 육해군의 공창터, 그리고 육해군 기지, 포로 수용소 등의 유적이 그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戦争遺跡に対して 이 때문에 전쟁 유적에 대해서 국내에 있어서 평시, 전시 상관없이 군사활동의 모든 면의 유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군사 유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들 그리고 또는 という前提で捉え 부의 유산이라는 전제를 달지 않도록 굳이 대상을 군사 유적에 한정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戦争遺跡ではなくて軍事遺跡 그래서 전쟁 유적이 아니라 군사 유적, 군사 유산이라고 칭을 하는 배경에는요. 과거의 전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일본의 일부 연구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학교나 방위대학교 관계자들이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我々にとりまして作戦史の実証的な 우리들에게 있어서 작전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에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정신적인 수양에 있어서도 가치가 있다. 근대 군사 유산은 대동아 전쟁에 있어서 우리들의 선조, 선배들이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예지와 힘을 전부 다 보여주면서 일본을 지켜내려고 했던 형태의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 전적의 존재를 각각의 역사적 유산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보존에 힘써야 한다며 보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군사 유적으로 하자는 논의에서는 오키나와의 전쟁 유적이나 전국의 공습 전제지 마치 비군사 시설이 전제를 당해서 전쟁의 역사적 경위를 전달해주는 유적이 되었고 또 패전 당시 대부분 위안성으로 끝나 강제 동안 강제 노동의 현장이었던 지하 공장, 그리고 국민에게 옥세를 강요했던 본토 결전용 진지 등 유적에 대한 시점, 식민지를 포함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친 조사 연구의 시작 등이 교류되어 있습니다. 군사 유적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본 국내외에 남겨진 유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続いて 네, 이어서 일본의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오키나와현 하에바루조에서는요, 일본 최초로 전쟁 유적인 하에바루 육군 병원을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5년 뒤에는 특별사적 명승 천년 기념물 및 사적 명승 천년 기념물 지정 기준의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요한 유적이
사적 지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히로시마시의 원폭동이 국가 사적이 되어 이듬해에는 세계유산 조약에 근거하여 세계유산 일람표에 기재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히로시마 원폭동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1996년부터 문화청 기념물관은 근대 유적의 조사 등에 관한 검토회를 실시했으며 근대 유적 조사 실시 요강을 마련하여 전국의 근대 유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도에 실시된 근대 유적 소재 일람표에 따르면 43도도구에는부터 544건의 전쟁 유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일람표에는 에도시대, 개국기의 다이바, 그리고 메이지 초기의 보신 전쟁 유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메이지 군제 이후만 보더라도 560건에 달합니다. 일람을 볼 때 각 현마다 큰 격차가 보입니다. 그리고 소재 조사 일람에서 51건은 상세 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등록 문화재 대상에 기념물도 포함되었으며 근대 구조물뿐만 아니라 상부 구조가 없는 지하호 등도 완화된 등록제 덕분에 등록 기념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문화청이 근대 유산 그리고 근대 유산 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요. 근대화 조사, 이것은 1990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로 건축 시사적, 토목사적, 기술사적 관점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청 기념물과가 진행을 하고 있는 1990년부터 실시한 근대 유적의 전국 조사라는 것은요, 일본의 근대라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유적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한 지역, 어느 정도의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서남 전쟁이 발생한 다하라자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이것은 그 사례로 원폭동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청의 상세 조사 대상이 51건이 있는데요.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대표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까지나 사외시군 가치의 높은 순으로 선정한 51개의 유적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근대화 유산 종합조사와 거의 비슷한 잔존 상태가 좋은 건조물이죠. 전제, 전투 경위가 인정되지 않는 유형 문화재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전쟁 유적을 조사를 하고 활용을 하고자 할 때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일본의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기념물, 문화적 경관, 전통적 건조물군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에 내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내장 문화재, 문화재 보존, 복원에 필요한 전통적인 기술 기능을 문화재 보존 기술이라고 하여 보존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쟁 유적과 관련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중 유형 문화재, 기념물, 내장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유적이라는 점에서 지상에 남겨진 건조물은 물론 내장 문화재도 그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현재 전쟁 유적으로서 현재 국가 지정 문화재, 이 원고에는 40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39건입니다. 39입니다. 현 지정이 18건, 시구 정촌 지정 141건, 국가 등록 문화재
원고에서는 94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95권입니다. 지구 정촌 등록 문화재 15건, 도유산 시민문화자산 11건 등 총 319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홋카이도 동북지방 54건 중 홋카이도의 돈전병 관련이 25건, 한도지방 68건에서는 육해군 시설, 공습 전제 관련, 그리고 요새군, 중부지방 38건에서는 사당 관련, 긴기지방 27건에서는 마이즈루의 진수부 관련, 중국구 시국구 지방의 40건에서는 원법과 구례의 진수부 관련, 규슈 오키나와 지방 92건에서는 나가사키의 원법 관련, 구마모토의 세이난 전쟁 관련, 가고시마 질환 특공대 관련, 아마미 오시마의 봉안전,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는 인공호, 가마, 자연동굴이죠. 집단 자결지, 특공정, 은니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역별로 역사적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형 문화재라는 것은 지형 구조물이 많습니다. 일본의 전쟁 유적으로서는 히로시마 원폭도물로 대표되는 피해 유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와 보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가해에 관한 유적, 예를 들어서 조선인이나 중국인의 강제 동원,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지하 공장터에 대해서는 행정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70여 년의 세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패전한 지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은 전쟁을 체험한 세대가 전달해온 전쟁의 기억을 풍화시키는 데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쟁의 실상을 정확하게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전쟁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는 일본 각지의 전쟁 유적, 그리고 해외에 남겨진 일본의 전쟁 유적을 조사, 연구하여 어떻게 보존과 활용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적 자체도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제휴, 연계라고 적혀 있습니다. 집단의 기억, 개인의 기억, 이것이 전쟁 유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유적을 조사, 연구하면, 그리고 보존,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조사, 연구를 통해서 그 유적의 가해와 피해의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가 명확해지면요, 당연하게 그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공식적인 보상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게 되면요, 유적을 통해서 양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쟁 유적, 부의 유산이라고 불리는 전쟁 유적인데요.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이거를 활용해 나갈 것인지, 그것은 인류에 대한 경고를 하는 장소, 인류에게 경고를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억의 제휴, 연계라는 것은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연계하고 제휴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어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다양한 전쟁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문화재 보존의 대상이 되어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박물관에 수장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쟁 유적은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요, 일본군에 의한 현지 주민 학살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태평양 제도에서는 일본군이 전멸한 곳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골 수습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가해와 피해 양면으로부터 전쟁을 바라봐야 하는 유적이 수없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いきますね。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満州に旧満州に残る日本の植民地 구만주에 남아있는 일본의 식민지 건축이죠. さまざまな、例えば東進鉄道の 예를 不足に 들어서 建てられた 봉청철도 부속지에 세워져 있는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조자지가 되고 있는 간동주 그리고 남만주 철도의 부속지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고요. 만주국이 정부가 세운 그러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해방 직후이죠. 일본이 패전을 하고 중국이 성립된 후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가치는 유용성,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에는요, 이것은 파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방, 개혁 후 현대죠. 이러한 것들은 반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정책으로 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를 기억하는 기능으로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억이죠. 중국의 인의 역사에 대한 기억인지 혹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의 기억이신지 이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들이 남아있고 지금 보존되어 있는데요. その時代の記憶は単なる 그 시대의 기억은 단순히 소수의 지배하는 쪽의 기억이 아니라 피지배자 쪽의 기억이 주류가 되어서 그 기억을 통해서 현대인의 집단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근대 역사에 있어서 전쟁으로 형성된 중일 관계가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라는 그러한 시점으로 다시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문화는 대항하는 문화가 아닌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역사의 반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구만주의 옛터가 지금 보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유적의 중요성이죠. 지역이 전쟁으로 잃은 기억, 중요한 소중한 것들, 그리고 지역의 전제 후 부흥해 나가며 살아온 역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문화의 부유유산,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의 엄숙한 모뉴먼트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의 재효용입니다. 마지막인데요. 향후의 과제입니다. 전쟁의 기억 계승과 전쟁 유적의 보존, 그 목적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유적의 조사, 연구와 보존, 보급의 추진, 그리고 문화재 지정, 등록의 추진, 그리고 더크 투어리즘으로서의 활용. 일본에서는 오키나와의 전쟁터,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폭돔에 대한 여행 등이 있습니다. 전쟁 유적 조사와 박물관 활동을 통한 아시아 간의 교류, 그리고 평화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포지엄의 마지막 연구 발표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위원 정혜경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제는 국내 전쟁 유적과 한인 강제동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한반도 부분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한반도에 아태 유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동원의 피해다라고 하면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에 다가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경험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소는 이후에 또 계속 우리 역사가 축적이 되면서 덕계를 가진 그러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는 일본이 전쟁 때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했을 때 지도인데요. 빨간 표시가 있는 곳, 지금 미크로네시아 부분은 지금 빨간 표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다 합쳐서 이 지역이 전부 다 이제 강제동원의 현장이자 또 조선인들이 동원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일본이 많은 영역을 지배했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 이 한반도도 강제동원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한반도의 동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결과 역사적으로도 많이 우리가 또 채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 통합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당시 식민지 지배 자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어느 나라나 뭐 독일이든 어디든 2차 세계대전 지역에서 마찬가지고 자국에 동원된 자국민들을 자국에 동원했을 경우에 가장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피해가 많은데 그런 자국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싶어서 오늘 쭉 앞부분에 발표문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지금 이것은 위원회가 2015년에 문을 닫으면서 정리한 그 작업장 현황인데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 보면 중국 만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그 추가돼서 여기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정확하지 않아서 이제 연구가 필요한데 간단하게 보셔도 노무동원의 현장에서는 한반도가 일본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는 지금 한반도에 비해서 훨씬 땅이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가 이렇게 많은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동원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끌려갔을까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연인원 78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최소 숫자입니다. 연인원이기 때문에 중복 숫자이고 한 200만 명, 실제 숫자 200만 명 정도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노무동원에서 한반도와 한반도 외로 보면 한반도 내가 650만 명으로 한반도 외에 104만 명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많다는, 약 5배 정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한반도의 민중들이 동원되고 수탈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그 수탈 당하게 됐냐면 당시에 일본의 정책에 따라서 한반도에서 동원해야 될 물자 동원의 내역을 명시를 하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수탈을 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닌겔, 소금 이런 것까지 있었고 이것을 또 그 수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도 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반도의 그 노무동원의 실태를 좀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노무동원 작업장의 목록을 이제 2008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완을 하고 여기에 또 아태 전쟁 유적 목록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저 사람이 저런 걸 만들어서 저렇게 주장하는가 하는 거에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초 자료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헌을 다 작성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교차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장 조사를 하면서 목록 보완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작업장을 추출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동원의 그 직종별로 한반도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숫자는 바로 이 탄광과 광산입니다. 거의 한반도는 금의 나라다 할 정도로 광산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도별로 작업장을 도별 직종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군수공장은 어디가 많고 이 경기는 이제 인천과 부평도 있지만 경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남도 군수공장이 있는데 이것은 부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역별로 한번 이제 수작업을 해가지고 한번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 현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동원의 특징은 뭐냐면 여성과 노인과 아동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반도 외로 가게 되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정한 그 동원 대상의 나이가 있는데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나이를 어기고 더 어린 사람을 동원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여성과 노인과 아이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을 동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적인 사진이 몇 개 있는데 이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철도를 닦는 사진인데 앞에는 어린이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노천 광산인데 여기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와 노인이 많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서 일본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압록강 수풍발전소 공사장인데 하얀 머리 수건을 한 여성들이 아무런 안전장구 없이 이제 맨몸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산에 있는 기장에 있는 이제 광산인데 여기에서도 어린아이 12살, 11살짜리가 실제로 갱구 안에서 채광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이제 현장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거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남의 옥매광산인데 옥매광산에 여러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곳은 다이너마이트가 있었던 창고인데 한 번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하고요. 바로 여기를 들어가는 길에는 신사의 도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무시무시하게 큰 이 건물은 바로 이제 수송을 하는 이 광산에서 이제 위에 상단으로 해서 이제 떨어뜨리면 여기 밑에서 밀차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부산 가덕도에 가면 이제 그런 군사 유적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제 쉽게 볼 수 있는데 물레동에 가면은 이제 철공소 건물이 있는데 여기 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철공소에 거기에 있는 카페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 건물을 찾아가시면 이 건물이 바로 가내부 공장의 사무동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건물 2층에 올라가시면 여기에서 바로 보이는 이 지역이 전부 다 가내부 공장터였는데 당시에 이 운동장에서만 2만 명이 모여서 운동회를 할 정도의 넓은 규모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기쿠지 선생님께서 일본에서의 아태 전쟁 유적을 8가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조선의 경우에는 식민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4개로 분류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는 그냥 이 주장을 그냥 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생산관계 유적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유적 같은 경우에는 농무제 사택이라던가 지금 여기 부평에 있는 미쓰비시 사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세운상가라고 하는 곳은 바로 소개 공지였는데 이런 군사방위 관련이라든가 추도 관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목록에서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생산관계가 7,186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관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군사유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숫자는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평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6개가 늘었습니다. 계속 발굴을 하면 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는 이것은 그냥 현황을 보는 정도만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봤을 때는 남북한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경남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평안도나 이런 곳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평은 이제 지금 31개 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31개 중에 여기 가로가 있는 것은 바로 3개가 동일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군사 유적이 많지만 생산관계 유적이 많고 생산관계 유적의 대부분은 군수공장입니다. 그래서 유적의 목록을 제가 자료집에 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평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인천 육군 조병창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평이 인천 육군 조병창 하면 유명할 것 같지만 실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인천 육군 조병창의 실태에 관해서도 정확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는 지금도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부평문화원에서 내는 부평사에서 이제 제가 사본에서 인천 육군 조병창과 이제 에스컴 시티를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조건 선생님이라던가 또 뭐 거기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그다음에 부평문화원의 김기혁 팀장 또 허광무 선생님이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셔서 최초로 그러니까 부평사라고 하는 책에서 최초로 이 부평 인천 육군조병창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저희에게 제공을 해드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군수공장이 상당히 한반도에 많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역은 부평과 흥남입니다. 흥남은 완전히 새로 만든 도시고요. 부평은 이제 이제
부평도 만든 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원래 농촌인 지역을 이제 군수공장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두 개의 특징은 경인선이라든가 경원, 함경, 평원선 이런 인프라가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 조선 공업화 정책과 아태 전쟁이 바로 이 지역의 군수공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지역을 일본 자료에는 이제 남선의 군수창은 부평이고 북선의 군수창은 흥남이다 이렇게 딱 지정을 할 정도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부평의 이 군수 기지가 됐는데요. 예, 그 부평의 군수기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안개가 심한 분지이기 때문에 공습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경성과 인천을 잇는 중간 지점이어서 여러 가지로 그 물자라던가 아니면 인력,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한강 수로와 인천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중국전선과 바로 연결된다는 점, 이런 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투입이 아주 용이하다는 이런 점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자료집의 뒷부분에도 부평문화가 제공한 자료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표시들은 이제 허광무 선생님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하신 건데,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은 이제 육군 조병창만 생각을 하시는데 인천 육군 조병창 외에도 미쓰비시 제강이라던가 은광이라던가 또는 다양한 군수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병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동원하는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지도들을 이제 그 좀 소개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도쿄 제강이라는 도쿄 자동차, 도쿄 시바우라, 도요정고, 이거는 다 당시에 군수회사로 지정된 곳들입니다. 군수회사로 지정됐다는 것은 바로 모든 구성원들, 사장부터 수위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피징용자로서 동원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방 이후의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미쓰비시 사택, 삼능 사택으로 알려진 곳인데, 지금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경향신문 사진을 이제 지금 여기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 없어지고 요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걸 잔존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남았습니다. 인천 육군조병창을 많이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천 육군조병창은 바로 일본에 있는 육군조병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이자 식민지에 있었던 유일한 조병창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가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 등은 지금 사가미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 육군조병창에는 세 가지 종류의 노무동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조병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것입니다. 여기는 하자마구미를 비롯해서 일본의 유력한 그런 건설회사들이 글로벌국대를 동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 동원된 조선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기 생산 과정에서 동원된 분들이 계시고 약 9,000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조병창의 지하화 관련해서 동원된 분들입니다. 이 지하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조건 선생님이 이제 논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공장 배치도는 이제 김기혁 팀장님이 제공하신 건데, 당시에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내일 가보시게 될 곳 하나인데, 조병창을 지키기 위한 고사포 진지가 여러 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부영공원에서는 아마 총기 검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에서 좀 주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그러니까 부평 인천에서 그 조병창 병원과 관련한 이제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전쟁 유적, 아태 전쟁 유적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 바로 불편한 역사 이야기와 만나는 곳이고 치욕의 장소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깨끗이 철거하면 우리에게 그런 역사는 없는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친일 잔당이라던가 밥벌이 충이라던가 이런 비난, 개인적인 비난을 하면서 SNS를 뒤지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그 인신적인 공격을 하고 있고, 저도 그 공격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태 전쟁 유적이라는 것은 우리 민중이 살던 땅에서 우리 민중의 땅을 뺏겨서 우리 민중이 손으로 만들고 우리 민중이 동원되었던 바로 우리의 역사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계속 층층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피해자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한 전쟁 유적이자 평화를 위한 마중물이자 반전 평화 교육의 현장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에는 그 일본의 역사 인식 자체가 스스로 가해자성을 잃어버린 역사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본의 역사 교육을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일본을 선도하고 동아시아 아태국의 여러 피해 국가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전쟁 유적이 유용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역별로 보여드릴 때 북한 지역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북한 지역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남북한 공동사업으로 채워야 할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동원의 피해는 한반도 민중만이 겪은 것이 아니고 아태 민중 전체가 겪은 것인 것처럼 남측의 민중만이 겪은 역사가 아니고 북측의 민중도 겪었으며 남측의 민중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흥남 비료 공장에서 죽은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럴 때 아태 유적 활용의 첫걸음은 저는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 또는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라고 하면 굉장히 이것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자체 차원으로 가면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작년에 부평의 경우에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그 부평문화원에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상식적인 그런 장소가 다 빠진 상태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의 연구 발표를 듣다 보니까요. 왜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또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고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힘찬 발걸음을 위해서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2부 종합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